남북한 동포 교포 그리고 해외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동강TV이고요. 특집 기획 시리즈 세조선의 미래를 마련했습니다. 북한의 과거,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의 길을, 미래의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대동강TV의 대동강은 대동강의 기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룩한 한강의 기적과 대동강의 기적이 만나서 위대한 한반도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 그것이 대동강TV의 꿈이고 좌표입니다. 세조선의 미래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 특히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 조선 국민들이 북한의 미래에 대한 좌표를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남북한 동포 교포 그리고 해외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조선의 미래, 북한의 현재 과거를 평가하고 미래에 나아갈 길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막스주의, 스탈린주의, 김일성주의 첫 시간. 두 번째, 주체사상의 변질과 3대 세습 체제. 그리고 지금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탈사회주의 체제 전환과 G2 중국의 탄생. 무슨 얘기냐? 1990년을 전후로 소련 사회주의 독립 진영은 해체됐습니다. 78년을 기점으로 덩샤오핑은 중국의 개혁 개방의 길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오늘날 G2는 이제 세계 2위란 얘기죠. 미중 전략 경쟁을 하는 거대한 중국의 발전을 이끈 개혁 개방을 선택한 게 78년 덩샤오핑이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아직도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죠. 그 큰 흐름들을 또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탈사회주의 체제 전환의 이 뭐냐? 이거 영어로 써 있죠. Not reform but transformation. 리폼은 부분적으로 고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 아예 바꾸는 거예요. 트랜스젠더라고 아세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바뀌는 거죠.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영화 트랜스포머라는 영화에서 자동차가 로봇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자동차가 부분적으로 변화하는 건 리폼인 거고 완전히 바뀌는 건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자, 체제 전환은 그러니까 완전히 탈바꿈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치는 데모크라타이제이션, 공산당 독재가 민주주의로 변하는 겁니다. 경제는요, 마케타이제이션,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변하는 겁니다. 사회는요, 플루럴라이제이션, 획일주의가 문화적 다원주의로 변하는 겁니다. 완전히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체제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탈사회주의 체제 전환의 특징이 있어요. 구조화된 위기와 사회적 균열. 이게 뭐냐? 사회주의 말기에는 위기가 아주 극단적이면서도 만성화 구조화되어 있었어요. 이걸 쇼티지 이코노미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제가 소련에 유학을 갔을 때 그 백화점이 2층짜리 백화점이었는데 한 변의 길이가 아주 길었어요. 이 짜르 체제 때 만들어진 옛날 건물인데 한 변의 길이가 거의 100m 되거든요. 가면 폭 한 2m, 3m 정도 되는 가게들이 쭉 있거든요. 100m면 30개 이상일 거 아니겠어요? 그 가게에 가면 점원들이 앉아 있는데 상품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계산대, 이제 구식, 기계식 계산대 하나랑 점원들은 그냥 책 하나 읽고 있어요. 뒤에 보면 상품은 하나도 없어요. 공포영화인 줄 알았어요. 쭉 가도 아무런 물건이 없어요. 물건은 어디가 있느냐? 쇼티지, 결핍돼 부족하니까 중간에 빼돌려져서 암시장, 블랙마켓에 가면 가 있어요. 아니면 길거리 들고 서 있거나. 아스피린 하나 사는 것도 힘들고요. 심지어 이 전구, 이거 살려도 블랙마켓에 가야 되고, 거울 하나 집사람, 뭐 화장대 사기가 어려우니까 나무 가져다 이제 판은 짜고 제가 뚝딱거려서 거울 하나 사는데도 3개월인가 걸렸어요. 거울 가게 매일 갔어요. 거울이 안 나왔어요. 구조화된 위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적인 신념 체계가 약화됩니다. 그런 체제에서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미래가 없구나라는 거 사람들이 체념하고 살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특징은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내적으로는 취약해 있는 거죠. 그때 소련 친구들이랑 뭐 보드카 먹고 그래도 그랬어요. 야, 우리는 안 망해. 우린 영원히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망했거든요. 그냥 순식간에 망했거든요. 그때 트리거, 촉발 요인이 작동합니다. 탕 쳐주는. 그러니까 이 그릇이 멀쩡해 보여도 금이 많이 가 있으면 그냥 툭 치면 깨지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비계급성입니다. 왜? 사회주의 체제에 계급 모순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평등하다며요. 실제로 평등했어요. 소수의 노멘클라투라,
뉴클래스라고 하는 특권 계급이 있었지만 그 밑에 대부분은 비교적 자본주의에서 상당한 평등 정도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계급혁명일 수가 없죠. 세 번째는 비예측성입니다. 소비에톨로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소련의 분석, 공산권을 분석하는 정말 석학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화된 분석 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붕괴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폭력성입니다. 이거 뭔 얘기지? 1917년 소련 10월 혁명이 성공하고 1991년 12월 26일 날 소련 체제가 옐친과 몇 개의 연방 지도자들이 모여 해체를 선언할 때까지 몇 년입니까? 70년 이상이죠. 거의 75년 존속했던 소련 체제가, 동유럽 체제가, 수십 년 동유럽 체제가 해체되는데 거의 유혈 사태가 안 일어났어요. 루마니아를 제외한다고 그러면. 비폭력성입니다, 사실상. 이게 탈사회주의 체제 전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동유럽을 볼까요? 동유럽을 우리가 이제 중국을 이제 G2 중국의 변화 과정을 보겠지만 그 전에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네 나라의 정치 변동, 어떻게 공산 체제가, 독재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졌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폴란드는 노동자 단체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어요. 특이하게 폴란드는 솔리다르노스지, 영어로 솔리데리티, 연대라고 하는 노조가 있었어요. 이 지도자가 그단스크 조선소의 레흐 바힌사였죠. 이분은 나중에 사회주의 체제 무너지고 나서 대통령 하셨죠. 이 노동자 단체가 노조가 주도를 했고 반체제 지식인들이 합세했습니다. 그래서 약 10여 년간의 투쟁 과정을 거쳐서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체제 전환을 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지식인들이 주도했어요. 77원장 그룹, 여기에 이제 바클라바 하벨, 이분도 지식인인데 나중에 대통령 됐죠. 이런 이 77원장 그룹의 지식인들이 주도했고 학생들이 합세했고 노동자들이 해서 사실상 지식인이 주도한, 자, 폴란드는 노조였죠. 체코는 이제 지식인 주도였고요. 다르죠. 헝가리는 특이하게 위로부터 개혁, 집권층이 공산당 내에서 자발적으로 야, 우리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기득권 지켜야지 라는 차원에서 공산당 내에 개혁파들이 보수파와의 노선투쟁을 통해서 체제 전환, 사회주의 체제를 버리고 시장체제로 전환합니다. 자, 루마니아는요. 루마니아는 대중봉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유혈 사태, 1000명 내외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는 피로 물든 전형적인 봉기입니다. 대중봉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사회주의 체제라기보다는 차우세스크 독재 정치로부터의 이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차우세스크 독재 정치로부터 이탈. 차우세스크가 닮고 싶었던 인물이 김일성이거든요. 북한에도 왔었고. 차우세스크의 개인 독재가 너무 심했고 우상화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반차우세스크 대중봉기형이 루마니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탈사회주의 체전한 동유럽 사례인데요. 하나 이제 표로 만들었어요. 방향이 어디냐? 주도 세력, 형태, 주요 집단, 주요 인물, 주요 사건, 수단, 폭력 여부, 운동기간, 언론. 맨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운동기간을 말씀드려 볼게요. 뭐라고 써 있죠? 폴란드 사례를 보면 운동기간은 80년에서 89년까지 약 10년. 여기가 제일 길어요. 왜냐하면 그단스크 조선소에 있는 크레인 기사, 안나라는 기사를 해고하면서 노조와 지도부 간의 이제 대립이 시작됐고, 마지막 야루젤스키 이 군부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조와 이 사회주의 지도부와의 어떤 대립과 개혁을 시도하다가, 그러니까 리폼에서 시작해서 레볼루션으로 가버린 케이스입니다. 제일 길어요, 10년. 자,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부터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맨 밑에 두 번째 얼마죠? 약 23일간입니다. 23일간. 짧죠? 체제가 붕괴되는데. 헝가리는 노선투쟁이니까 약 15개월이고요. 루마니아는 극적입니다. 볼까요? 89년 12월 14일부터 25일까지 약 11일간입니다. 약 11일간. 차우세스크가 그 유명한 21일 날 연설, 대중연설 하고 나서 처형당할 때까지, 부부가 25일 날 처형당하거든요. 대중연설을 한 게 21일인데 처형당한 건 사흘 뒤인 25일. 이게 말이 됩니까? 주민들에게 대중연설하다가 이게 반차우세스크 시위로 변질이 됐고 변화됐고, 그 다음에 도망가고 체포돼서 바로 즉결 처형을 받은 게 4일 뒤예요. 놀랍죠? 어떻게 독재자 부부가, 철권 통치하던 부부가
11일 만에 권력을 체제가 붕괴하고 그리고 대중연설 하다가 도망가서 어떻게 사회만 처형당하죠? 극적이죠. 뭘 의미하죠? 모든 체제가 갑작스럽게 붕괴했다. 루마니아를 빼고는 거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인 중국이 어떻게 지토로 변하는지 보기 위해서 소련과 중국의 이번에는 약간 정치체제 변동이었죠. 경제적 변화의 과정, 즉 경제적 체제 전환의 과정을 지금 볼 겁니다. 소련은요,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페레스트로이카, 80년대 중반이죠. 페레스트로이카는 페레스트로이치, 건물을 다시 짓는다, 리빌딩 명사형입니다. 페레스트로이카의 개혁 개방 정책에서 출발해서 급격한 소련 체제 붕괴로 귀결이 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주 급진적으로 시장화를 했어요. 야, 우리 모두 시장으로 간다. 그리고 그 부작용이 병행됐던 특이한 사례입니다. 중국은요, 소련은 91년 12월 26일 날 붕괴됐으니까 옐친에 의해서 러시아 공화국의 개혁 개방을 시도한 건 92년 1월부터입니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에서 출발해서 급속한 경제 성장에 성공했고 오늘날 눈으로 볼 수 있는 G2의 목표에 도달한 거죠. 목표가 아니라 G2의 이상에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특이한 건 경제는 세계를 주름잡는 G2인데 정치 체제는 중국 공산당의 지배 체제가 병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특이하죠. 탈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우리가 이제 동유럽은 정치 변동 과정을 봤고 이제 소련과 중국은 경제 체제 전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탈사회주의 경제 체제 전환의 주요 내용은 뭐냐? From plan to market. 그러니까 시장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자유화, 가격 자유화. 왜냐? 계획 경제는 물건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니까 이윤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가격이 명목 가격이에요. 실질 가격이 아니에요. 제가 소련 갔을 때 참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그 당시 1달러에 800원대였는데 소고기 1kg에 1원이었어요. 1달러면 800원이면 소 한 마리 사는 거죠. 한 마리 더 살죠. 살코기만 하면은. 왜? 가격의 의미가 없으니까요. 자, 이런 가격을 가지고 시장 경제를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가격을 풀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실질적인 가격을 받아 이게 가격 자유화예요. 그리고 생산도 거래도 모두 자유화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자본주의 핵심은 사적 소유죠. 아, 내게 있어야 내가 장사를 해도 내 거가 돼야지 이제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집단적 소유에서 사적 소유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시장 계획 경제를 시장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고 이걸 위한 두 가지 수단이 자유화와 사유화였습니다. 자, 이 자유화와 사유화를 어떻게 하느냐? 한꺼번에 빨리 한다? 이게 레디칼리즘 급진적. 아니야. 천천히 단계적으로 하는 거야. 이게 점진주의 그레듀얼리즘입니다. 소련과 러시아와 중국은 전형적으로 레디칼리즘과 그레듀얼리즘, 급진주의와 점진주의의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자, 볼까요? 먼저 레디칼리즘을 볼게요. 소련 동유럽 국가들입니다. 급진적 가격 자유와 급진적 사유화. 뭐냐? 저도 기억나는데요. 내일부터 가격 자유화. 그러니까 가격이 매일 천정부지로 올라요. 자, 가격을 자유화시켜주면 이윤이 생길 거고 많이 팔릴 거고 그럼 이윤이 많이 생길 거고 더 많이 생산할 거고 노동자 임금을 많이 주니까 구매력이 생길 거고 더 팔릴 거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요. 그 다음에 급진적 사유화. 이걸 매스 프리버티자이션.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 골고루 나눠주는 겁니다. 이걸 바우처 사유화라고 그러거든요. 증서를 나눠주고 국가재산을 사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폐 가치를 현실화하고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거시경제정책 등을 통해서 안정화하고 생산과 투자 결정을 좀 말이 어렵죠. 급진적으로 시정한다는 얘기예요. 하루아침에. 그러면 사회주의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하니까 경기가 일시적으로 후퇴합니다. 그래서 이걸 원래 서방에서 제공한 그때 제프리 삭스나 IMF 이런 쪽에서 이 샥 세러피, 충격요법, 급진적 개혁안을 주거든요. 사회주의권에. 그래서 예상은 충격으로 인해서 경기가 하강할 거다. 그러나 반등할 거다. V자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점진적 사유화는 뭐냐? 중국 등 아시아 사회주권입니다. 이상하죠? 유럽은 레디칼 급진적. 아시아는 점진적입니다. 부분적, 단계적 방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경제체제 개혁을 실시하는 겁니다. 조금씩 하는 거예요. 부분에. 비국영기업의 급속한 성장. 국영기업은 그대로 있고요. 이거 그러면 상대로 줄겠죠? 점진적인 가격 자유화, 그 다음 점진적인 사유화. 이러면 중국처럼 베트남처럼 경제가 성장해요. 저쪽은 하락했죠? 러시아를 볼게요. 이제 어떻게 했는지. 급진적이라고 그랬죠? 92년 초에
급진적인 가격 자유화입니다. 자유화하면 충격이 있으니까 안정화해야 되고 또 사유화를 이제 해야 되겠죠. 러시아는 1992년을 필두로 91년 12월에 체제가 붕괴됐으니까 이 사유화 급진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화는 샥세르피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가격 저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격을 한꺼번에 올려요. 92년 1월부터 약 2년간 93년 말까지 인플레이션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20만 %입니다. 1원짜리가 2,000원이 된 거예요. 가격만 무한정 올리는 거죠. 대중사회화, 바우처로 그 당시 $100에 해당하는 증서 1인당 하나씩 나눠줘요. 이걸로 국가 재산을 사라는 거죠, 평등하게. 그러나 샥세라피, 가격 자유화는 품질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올리니까 형편없이 생산력이 떨어지고 안 사가죠. 급진적 사유화를 해버리니까 내적 사유화,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원래 국영기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걸 인사이더 프리버티제이션, 내부자 사유, 원래 의도했던 이 사회주의 기업 외부의 주주 형성이라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그 밥에 그 나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의도했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초인플레이션과 생산 감소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구체적으로 해체 새로운 시장 요소를 이식을 했는데 이 효과는 충격에 의한 하락, V자가 아니라 L자가 돼버렸어요. 바닥으로 내려가서 그냥 길게 가버린 거죠. 끝없는 고통이 시작된 거죠. 중국은요. 중국은 그렇게 안 했어요. 점진적으로 했어요.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는 사회주체를 유지했어요. 러시아는 공산당이 해체됐거든요. 공산당이 정치 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1978년 개혁을 시행했거든요. 가격 조회는 듀얼 프라이스 시스템이었어요. 이중 가격제. 뭐냐? 사회주의 가격은 그대로 있어요. 이런 거죠. 자, 빵을 10개 만들어요. 자, 9개는 사회주의 가격제로 국가에 공급해. 나머지 1개는 자유 가격을 받아. 그러니까 배급받은 거를 그대로 받는데 만일에 하나 더 먹고 싶으면 그건 시장 가격으로 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윤이 생기니까 이게 향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중 가격의 비율을 점점 늘립니다. 단계적으로. 10개 중에 2개, 2개 중에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이렇게 쭉 늘려와요. 그러니까 충격이 없이 가격 자유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사유화는요. 농가 생산 청부제라는 게 있어요. 하우스홀드 컨트랙트 시스템. 이게 샤오강 마을의 기적이에요. 샤오강 마을에 있는 농민들이 18명의 농민으로 기억이 되는데 1978년에 목숨을 건 모험을 합니다. 각자 땅을 나누어 가집니다. 자기 소유는 아니죠. 그러니까 한 해 동안 그 땅을 나누어서 자기 거로 인식하고 경작권을 나눈 거예요. 이걸 걸리면 사형입니다. 그 당시에. 왜냐? 이러다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78년 이전에 중국은 문화대혁명과 대학진 운동으로 수천만, 3천만 명 내가 굶어 죽거든요. 그러니까 18명의 농민들이 목숨을 걸고 혈서를 쓰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실험을 한다. 만약 우리가 잡혀 죽으면 살아남은 사람들이 가족은 돌본다라고 목숨을 건 실험을 해요. 이걸 샤오강 마을의 기적이라고 그래. 그랬더니 이제 내 땅이 생긴 거잖아요. 소유권은 내게 아니지만 기적적으로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덩샤오핑이 이걸 보고 야 쟤들 잡아 이게 아니라 야 전국적으로 시행해. 그러니까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지만 이제 경작권이 농민들에게 하우스홀드 가족 단위로 분배가 되는 겁니다. 처음엔 1년이었어요. 자, 1년이면 뭐 그냥 1년 먹고 끝나는 거잖아요. 뭐 논둑이 무너져도 수리 안 하잖아요. 2년, 3년, 4년 늘려줘요. 그럼 더 동지를 덜 볼 거 아니에요.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해요. 지금은 기업은 50년, 그 다음에 주택은 70년까지 개인들의 점유권과 사용권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걸 또 서로 사고 팔 수가 있어요. 또 연장될 거고. 그럼 사실상 사유화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유화 효과는 있지만 토지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 사회주의와 시장이 절묘하게 결합된 그러니까 듀얼 프라이스 시스템, 농가 생산 청구제 모두 급진적인 생산성 향상을 견인했어요.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SEG, 스페셜 이코노믹 존, 경제개발구, 자유무역 지대예요. 여기 들어와서 자본을 투자하면 어마어마한 특혜를 줄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한국도 어마어마하게 투자했죠. 화교 자본, 대만 자본, 전 세계 자본,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 직접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몰려가서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되는데 기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러시아는 경기 후퇴형이었죠. 비극이 발생했죠. 중국은요. 끊임없는 경제 성장을 했죠. 누가 좋아 보여요? 누가 봐도 중국이 좋아 보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고민이 생겨요. 러시아는 바볼까? 중국은 현명할까? 왜 그런 일을 했지? 자,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자, 바로 이니셜 컨디션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발전 단계.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은 사회주의 발전된 공업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고도로 발달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체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거대한 건물이 있는데 땅에 금이 가요. 그럼 이 건물을 재건축하려면 다 때려 부셔야 되죠. 그러니까 샥스라피, 레디칼리즘 단기간에 이거 건물을 해체하고 빨리 짓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해체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 베트남은요. 78년 중국은 농업 국가였어요. 사회주의란 건물이 자체가 없었어요. 지배체제만 하나 조그만 초가집이 있었고 나머지 그냥 빈 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해체 비용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어떡하죠? 그냥 여기다 건물을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해체 비용이 전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은 해체 비용이 필요하죠. 근데 맨 땅에 건물을 짓는 거니까 해체 비용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건물을 지으면 되는 거죠. 점진적으로. 해체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해체가 되니까 자본주의 관계로 전환되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중국은요. 고립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문화대혁명과 대약진 운동으로 3천만 명 내가 굶어 죽으니까 절박했죠. 그러니까 중국 지도의 실용주의. 그 유명한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 고양이 몇 자거든요. 고양이의 색깔이 뭐가 중요하니?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야. 이게 그 유명한 흑묘백묘. 이념이 안 중요하다는 거죠. 문화대혁명 해봤더니 아니거든. 그 덩샤오핑의 실용주의가 바로 이 선택을 하겠던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출발 조건이 달랐어요. 사회주의 공업국가의 경제체제 전환의 길은 해체 비용이 필요했고 중국은 필요 없었던 거죠. 그 다음 러시아는 공산당이 해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체제 전환은 누가 했느냐? 바로 새로운 개혁 세력들이 했거든요.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이 책임이 다 개혁 세력에 전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옐친은 마지막 퇴임 때 1999년 때 지지율이 거의 한 자리 숫자입니다. 탄핵 직전에 푸틴에게 물려주고 넘어가거든요. 정치력을 거의 상실한 거죠. 그런데 뭐요? 중국은요. 중국 공산당이 주도해서 개혁 개방을 했고 G2까지 올라왔으니까 개혁에 대한 저항이 크질 않았죠. 물론 테난먼도 있었습니다만 이 저항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고 공산당은 권력 장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들에게 급격한 정치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였어요. 러시아의 경우에는 공산당은 망했다. 이제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치 페레스트로이카 이걸 통해서 사회주의는 희망이 없다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공산당 해체에 대해서 저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사회주의다, 개혁이다, 리폼이다 이건 아예 처음부터 고려가 안 됐고 그냥 파괴적인 체제전환. 우리는 공산당 해체하고 시장으로 간다. 과거를 부정하는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게 합의가 있었어요. 이 합의가 흔들리기 시작한 건 체제전환을 하는데 V자가 아니라 L자로 가면서 하락하면서 끝없는 고통이 가중되니까 아 이게 뭐지? 다시 스탈린 초상화 들고 나오기 시작하고 푸틴이라는 독재자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었던 거예요. 중국은요. 누가 사회주의 폐지하자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냥 중국의 지도자들은 사회주의 폐지에 대한 시민주의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급진적 경제개혁 조치들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점진적으로. 이게 차이점입니다. 또 다른 조건은 국제환경입니다. 소련은 레이건 정부가 출범하면서 레이건은 소련 체제와 병존이 아니라 소련 체제 붕괴가 목표였어요. 강력한 반공주의자였어요. 체제 경쟁에서 실패했어요. 미국과의 경쟁에 한계가 노정되니까 고르바초프가 항복, 야,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의 구조적 위기에서 강요된 개혁 개방을 선택한 게 소련이었어요. 중국은요, 오히려 미국의 도움을 받았어요. 왜? 소련과 중국은 사이가 안 좋으니까 미국이 이간질하는 거죠. 중국 72년 핑퐁 외교 헨리 키신저가 야 우리 미중 관계 정상화하자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78년 수교합니다. 78년 동서평이 개혁 개방을 선택한 시기가 동일하죠. 그러면서 WTO에 가입시켜주고 무역 최애국 대우를 주고 오늘날 중국을 만든 게 화근을 만든 게 사실은 미국이에요. 왜? 중국을 지원하면 소련을 견제할 수 있고 중국이 발전하면 민주화될 거라는 착각에 빠졌던 거죠. 자, 이게 바로 국제사회의 차이입니다. 물론 중국이 미래는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드디어 G2가 산성합니다. 중국의 이상을 볼까요? 1차 세계대전 때 이게 이제 미국과 국제사회의 경쟁자들의 라이벌 간의 국력의 비교거든요. 1917년에 독일 제국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미국 별볼일 없는 그 당시 미국의 GDP의 그래도 3분의 35.6%입니다. 나치 독일은 26%밖에 4분의 1밖에 안 됐어요. 일본은요. 일본은 95년에 72%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85년에 체결된 플라자 합의와 버블 경제의 붕괴로 지금 14%까지밖에 안 돼요. 중국을 볼까요? 2011년 48%죠. 2021년에 76%까지 갑니다. 미국을 위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 피보트 아시아, 트럼프 1기 인도태평양, 바이든 인도태평양, 트럼프 2기 중국만 잡을 거야.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을 위협하는
최강의 세력으로 지금 현실로 G2 중국이 이제 등장을 한 거죠. 이게 오늘날 G2가 등장한 그 배경이 뭐라고요? 바로 덩샤오평에서 출발하는 중국의 개혁개방, 바로 점진적 개혁개방이었어요. 자, 그러면 중국의 개혁개방의 미래는 어떨까요? 중국도 도전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공산당 독재의 경직성입니다. 독재 체제는 부패할 수밖에 없고요. 필연적으로 경제적 자율성의 불확실성을 초래합니다. 지금 많은 얘기 나오죠. 뭐 일반인도 알 거예요. 중국 공부가 심상치 않다. 뭐 장유샤가 시진핑을 견제한다. 호웨이둥 시진핑 측근이 뭐 제거됐다. 뭐 3기, 4기는 못 갈 거다. 이거 뭐냐? 이제 독재 체제의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이나 피크. 중국 GDP가 1인당 13,000불이거든요. 그럼 더 이상 저임의 효과.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이쪽으로 공장들이 이전합니다. 더 이상 중국이 뭐 최첨단 AI, 뭐 로봇 앞선다? 그런 것들을 부분적인 것만 갖고 할 수는 없거든요. 차이나 피크. 이제 성장률이 7%, 바오치 6%, 바오류 5%, 4%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차이나 피크 위험성. 그 다음 GDP의 상승과 사람들이 절대적 박탈감 때는 별로 고민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상대적 박탈감의 시기에 오게 되면 뭐냐? 13,000불이 되면 어떻게 되냐? 가난할 때는 밥만 먹으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 13,000불이 되면 경차 사면 사람이 만족하지 않아요? 중형차 사야지? 중형차 사면 만족하나요? 난 제네시스 왜 못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GDP가 일정한 수준을 넘으면 인권, 복지, 평화, 자유, 민주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는 거거든요. 중국은 이미 그 점에 오지 않았느냐, 13,000불. 그 다음에 미중 전략 경쟁. 미국이 중국을 이제 본격적으로 견제하니까 GDP가 떨어지잖아요. 70% 넘었다가 지금 76%까지 갔다가 2024년 64%까지 떨어지거든요. 물론 이제 뭐 강달러도 있지만 어쨌든 견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G2까지 오는 길은 순탄했으나 그러나 중국의 미래는 여러 도전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북한 시사점을 볼까요? 북한은 어떻게 생각할까? 김일성의 좌절된 시도. 뭐냐? 90년 전으로 사회주의가 붕괴하니까 김일성도 위기를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 김정일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뒷방으로 물러나 있다가 상황이 악화되니까 93년 12월 전원을 열어서 김정일을 비난하고 94년에 다시 본격적인 김일성 정치를 시도하는 정황들이 나타납니다. 왜냐? 94년 6월에 지미 카터 부부를 평양으로 불렀거든요. 이건 대미관계 개선이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달 7월 25일인가요? 김영삼 대통령과의 역사적 회담을 앞두고 있었어요.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를 동시에 개선할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역사는 참 아이러니하죠. 7월 8일 날 김일성은 죽습니다. 정상회담을 2주 정도 앞두고 김정일로 넘어오죠. 김정일의 잘못된 선택. 김정일은 남북관계, 남북정상회담을 6년 뒤로 미룬 2000년 6.15 때 합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면서 많은 경제적 개성공단, 금강산, 남북관계 일상화 시대를 냅니다. 근데 왜 잘못된 선택? 그때 2006년 핵실험부터 시작해서 핵무기를 다시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모두 제약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2011년 12월 17일 날 사망을 하죠. 김정은의 전략적 실패는 뭐냐? 김정은은 핵을 완전히 가진 다음에 협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목이 좁은 병에 사탕병에 아이가 손을 넣어서 사탕을 딱 잡으면 안 빠지죠. 그러니까 사탕을 잡으려고 핵을 잡으려고 넣은 거죠. 근데 놔야만 협상이 되는데 놓으면 사탕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넘어서는 안 될 금단의 선을 넘어서 협상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많은 전략적 실패가 있는 거죠. 이니셜 컨디션입니다. 자, 농업 국가였던 중국은 쉽게 점진주의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은 애매합니다. 적어도 도시 인구가 60에서 70% 되는 사회주의 중진 공업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보다는 좀 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니셜 컨디션을 보면. 그 다음 국제정치 지형입니다. 국제정치 지형. 중국은 미국의 도움을 받았죠. 그러나 북한은 어떻게 되죠? 미국으로부터 대북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세계로부터. 북러 밀착을 했지만 러시아도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러시아는 산업 기반이 취약하거든요. 제약이 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이 독립변수가 될 수 있어요. 북한은 한국 경제 규모의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라프하게 거칠게 얘기해서. 그럼 한국과의 협력은 우리 입장에서 북한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일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남북 경협은 윈윈 될 수가 있어요. 북한의 지하자원, 우리의 기술력 자본, 북한의 노동력, 우리의 자본, 그 다음에 대륙으로 연결되는 용로의 탄생.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현명한 선택을 한다고 그러면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중국보다 오히려 빠른 속도의 개혁 개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대동당 TV의 생각입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조선의 미래 시간 세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